자료 수집 방법은 관찰법, 우편조사법, 면접조사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이 자료 수집 방법을 한번 내보거든요. 다 맞춰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편조사가 어떤 거다. 우편조사는 질문지를 던지는 거니까 질문지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찰법은 말 그대로 가서 이제 관찰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관찰이라고 하는 것을 뭐 원격으로 관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되게 우리가 보편적인 관찰법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고 관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면접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편조사하고 면접조사는 완전 반대가 돼요. 우편조사와 면접조사는 완전히 반대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관찰법은 찾아가서 대면하기 때문에 약간 면접조사랑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대면을 안 해요. 비대면이고요. 비대면이고 여긴 대면을 하잖아요. 여기는 대면할 수도 있고 대면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대면할 수도 있고 대면 안 할 수 있는데 되게 일반적으로 대면을 하거든요. 동의를 받고 관찰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면접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조사 내용을 좀 잘 알아놓으시고, 제가 이제 기억하는 관찰법의 단독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되게 관찰할 때 대상자 누구 관찰해요? 아이들 관찰하죠. 아이들. 그래서 구두 표현 능력이 부족한, 구두 표현 능력이 부족한 유아들 대상으로 할 때 적합한 것이 바로 관찰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동행동관찰연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두 표현 능력 부족할 때는 관찰법이 좋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이건 시험에 출제되어서 바로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조사를 쭉 한번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해볼까요? 면접조사 밑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노트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교재에 있는 대로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대면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없어요. 그쵸? 익명성 보장은 우편조사죠. 자, 익명성이 없고, 그 다음에 면접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까요? 네, 많이 듭니다. 우편보다는 훨씬 많이 들죠. 그래서 비경제적이다라고 해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면하다 보면 사람이 생기는 게 뭐죠? 선입관이 생기죠.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편견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한 이제 오류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편견에 의한 오류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조사 같은 경우는 회수율은요 높죠. 가서 대면해서 바로 받아오니까 회수율은 높습니다. 회수율 높고, 그 다음에 접근성분을 해볼까요? 접근성. 여러분 이제 우체국 있는 데는 다 가는 것이 우편조사잖아요. 이건 접근성이 좀 낮죠. 접근성이 낮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면접조사를 하려면 멀리 못 가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조사 같은 경우는 접근성, 말 그대로 뭐 멀리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접근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접근성이라고 해서 이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체국이 있는 곳은 모두 다 갈 수 있는 것, 이게 접근성이에요. 그런 걸 접근성이라 하기 때문에 우편조사가 접근성이 더 높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 다음 면접조사는 면접 환경을 통제할 수 있죠. 그냥 응답 환경이라 할게요. 응답 환경을 통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 응답 환경 통제 가능은 이런 거예요. 우편조사는 제가 보내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답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면접조사는 갔는데 너무 좀 주변이 시끄럽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해서 면접 환경을 통제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융통성 부분도 높죠. 융통성 부분은 있어요. 융통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물어봤는데 이 부분이 조금 긴장하는 기색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꺼리낌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융통성이 돼요. 무의식적인 내용 알 수 있죠? 무의식적인 내용 파악 가능합니다.
파악이 가능하다. 보니까 가능하고, 그 다음에 표본의 다양성이요. 표본의 다양성 확보가 용이합니다. 아무래도 우편조사는 회수율이 진짜 낮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면접조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면접 조사원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각 지역별로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수해야지 오는 회수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표본의 다양성 확보가 우편조사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응답의 타당성입니다. 응답의 타당성 높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타당성이라고 한 것은 정확도를 말한다. 응답의 타당성에서 타당성은 정확도를 말한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우편으로 던져놓는 것보다는 가서 직접 얼굴 보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 수집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높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계속 우편이랑 바꿔치기 했잖아요. 반대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놓고 그냥 이거 반대 우편조사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관찰법은 관찰법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되셨죠? 자, 관찰법은 소수의 다수예요. 당연히 소수를 대상으로 해야 되죠. 다수를 어떻게 다 관찰합니까? 소수를 대상으로 관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단조사라든지 질적조사라든지 귀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관찰법이에요. 관찰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알고 계시죠? 저기에서 종단 연구 시간 비용 많이 들잖아요. 질적 연구도 시간 비용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질적 연구는 귀납법이다, 연법이다, 귀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는 조사 맨 앞에 강의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자, 관찰법부터 교재 차분하게 들어갑니다. 장점, 단점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게 관찰법의 내용이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관찰법의 특징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 연구하고자 하는 행동이나 사회적 과정을 행위가 발생하는 현장에 동그라미. 왜? 관찰이란 것은 현장에서 즉시 포착할 수 있는 거죠. 즉시 포착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나타난 것을 관찰하므로 질문지법, 우편조사를 말합니다. 면접법, 면접조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응답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오차가 많아 줄어들게 된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기 때문에 질문지법이라든지 면접법에서 나타나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자에게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얻을 수 없으면 관찰로 해야 되겠죠. 연구 대상자가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문제는 관찰 방법에 통해서 측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되게 연구 대상자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면접법이나 아니면 우편조사를 하면은 당연히 오류가 많이 나타날 거예요.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관찰 방법이 좋겠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시험에 나온 거니까 별표 하나 치시고요. 조사 대상자의 나이가 어려서 구도 표현 능력이 없는 경우, 그래서 아이들이라든지 유아들 이런 사람들이 적합한 것이 관찰법입니다. 조사 연구에 비협조적이나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편조사 어려워? 면접조사 어려워? 그럼 관찰법 쓰는 거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점, 개인의 사적 문제 등 관찰이 불가능한 행동들이 있다. 그렇죠. 동의를 받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이런 사적 문제에 대한 관찰은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관찰 대상자가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 이게 뭐죠? 반응요가. 앞에서 했던 단일 사례 연구도 관찰법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응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평소에 하던 행동과는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일 수 있다. 이걸 반응효과라 했었죠. 그 다음에 관찰 대상의 행동 양식들은 변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동안 관찰하는데 이게 이제 그때그때 행동이나 태도가 계속해서 변화무쌍하게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찰자가 선택적으로 관찰하게 된 경우도 있다. 이걸 선별적 관찰이라거든요. 이건 좋은 건 아니죠. 선별적 관찰을 했다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사자의 감각이 극히 제한적에서 모든 걸 관찰하지는 못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관찰 대상의 행위를 포착하기 위해서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인내심이라고 해요. 인내심. 관찰할 때 관찰 대상의 행위가 이제
현장에서 즉시 포착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안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다. 비경제성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됐죠? 우편조사 들어갑니다. 먼저 장점을 볼까요? 대인 면접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요. 경제성이라고 쓰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면접은 비경제성이 있다. 그럼 우편조사는 경제성이 있는 거죠. 특히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된 조사 대상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광범위하게 분포네. 우표 붙여서 반송용 우표 포함시켜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대인 면접이나 전화 면접 등 면접 조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접근성은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아간다. 면접 조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접근하기 힘든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우표는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주소지를 안다면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면접자와 인간관계가 없어도 조사가 가능하다. 면접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조사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이게 이제 편견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면접 조사가 편견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우표는 그게 없어요. 응답자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쁜데 우편이 왔어요. 해달라고. 근데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해서 하면 돼요. 나중에 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점. 최대의 문제점은 낮은 회수율이다라고 했어요. 통계상 회수율이 20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사용이 가능한 자료는 10에서 2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오기나 불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면접은 오기나 불기가 없어요. 오기나 불기에 문제가 없어요. 오기는 잘못 기입한 거, 불기는 기입되지 않은 거. 하지만 우표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회수가 됐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버릴 것들이 좀 나온다. 결측값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2번 응답 내용이 모호한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하나만 골라라 했는데 2개 고른다든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5개 골라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2개만 했다든지 이럴 때는 좀 모호하죠. 자, 그 다음에 응답자가 답한 응답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 아무개가 이걸 해서 보내야 되는데 김 아무개가 보내지 않고 나 바쁘니까 너가 좀 해서 보내라 해갖고 이 아무개가 보냈는데 그걸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기나 불기가 발생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오기나 불기의 발생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면접조사 들어갑니다. 장점이 훨씬 많죠, 여러분. 면접조사는 별표 하나 쳐야 됩니다. 면접조사 별표 하나. 1번 다양한 조사 내용을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서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상세하게예요. 상세하게 그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면접자가 자료를 직접 기입함으로 응답률이 매우 높다. 응답률이 매우 높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접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럼 면접 구조화된 면접지를 면접자가 보고 읽어주면 그쪽에 답을 하면 면접자가 체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나 불기가 거의 없는 거죠. 응답률도 높고요. 질문의 내용을 응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 면접자가 설명해 줄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융통성이라고 말해요. 융통성. 응답의 내용이 분명치 않아도 면접자가 응답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어서 응답의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응답의 내용을 면접자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서에 포함된 내용 외에도 연구에 필요한 기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막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옆에다 기록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오기나 불기를 예방할 수 있고요. 적절한 질문을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융통성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면접 조사 표현은 없는데 이야기가 참신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더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언어적 행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바디 랭귀지, 무의식적인 거 이런 거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면접 환경을 표준화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여기 응답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면접 일자, 시간, 장소 이거 다 기록할 수 있죠. 면접 시 복잡한 질문지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편조사 보냈는데 막 복잡한 게 왔어요. 안 해줍니다. 대부분 버려요. 그런데 이 면접 현장에 직접 왔기 때문에 복잡한 질문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렇게 통상적으로 사례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을 좀 시간을 내서 받을 수 있는 게 면접조사가 되겠습니다. 면접에 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고요. 응답의 타당성이 높고 12번 체킹. 12번 이거예요. 응답의 타당성이 높고 표본의 다양성. 이게 바로 표본의 폭이라고 하거든요. 표본의 폭.
이게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본이 폭이 넓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응답의 타당성이 높고 표본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가로 열고 표본의 다양성 확보. 표본의 다양성 확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가로 닫고요. 자, 그 다음에 단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말씀드렸고요. 면접자와 응답자 사이에 친숙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거나 상호이해가 부족한 경우에 조사 외적인 요인들로부터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뭐 실제적으로 이게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포라는 것이 짧은 시간에 형성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그냥 친숙한 분위기가 아니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상한 분위기가 만약에 연출이 된다면 상당히 이 면접에 대한 응답을 받는데 다른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외적인 요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적인 부분으로부터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응답자가 기록한 사실에 대해 확인할 시간을 줄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면접자가 딱 이제 마무리되면 면접자가 이걸 챙겨갖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한 사람한테 이거를 확인시키지는 않죠. 대부분. 그 다음에 응답자의 익명성이 결여되어 정확한 내용을 도출하기 어렵다. 이게 뭐냐면 바로 아래 있는 편견이에요. 편견. 편견의 동그라미. 익명성이 결여돼 있어. 대면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면접자의 편견이 나타날 수 있구나. 이해되죠? 그래서 편견에 의한 오류라고 했잖아요. 편견에 의한 오류는 정확한 내용이 산출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거 교재 보면서 이해시켜 드렸거든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번 면접조사 하나 이 정도만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이제 우편조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찰법은 관찰법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10번은 욕구조사와 평가조사가 있는데요. 이제 조사 방법론이 얼마 안 남았죠? 10번 욕구조사, 평가조사, 도표 끝내고 기출 적용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뭐 다른 영역에서도 욕구조사라든지 평가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운 적이 있어요. 생각나셔야 돼요. 평가에 뭐 총괄평가, 형성평가, 메타평가, 효과성평가, 효율성평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욕구조사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게 델파이 기법 아닙니까? 그쵸?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나 지역사회 서베이, 지역사회 포럼 이런 것들이 욕구조사에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나올 법한 것들이고, 마지막에는 브래드쇼의 욕구 4가지, 비표, 느규라고 외울 수 있는 이 4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다음 시간에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